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황선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에 작성했던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수문제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유형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특수문제 및 그에 따른 시사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이해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개념 정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공법상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위해 공법에 의해, 즉 사법이 아닌 공법에 의해 토지 등에 대해 가해지는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 즉 재산권의 어떠한 제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나, 토지 이용 규제는 이제 개별 법령에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이제 법 규정들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지구를 지정함에 따라서 뭐 행위 제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 토지 이용 규제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공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토지를 일컫는 총칭적인 말이다.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법상의 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계획 제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개별적 계획 제한입니다. 여기서 일반적 계획 제한은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이 되고 구체적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제한 그 자체로 뭐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또는 이제 개별 법령상 지역 또는 지구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행위를 이제 제한하는 이제 규정이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그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지정을 함과 동시에 행위 제한을 하게 되니까 그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목적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용도라든지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구라든지 또는 개별 법령상의 지역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행위 제한 규정으로 그 자체적으로 그 목적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후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하고 연계성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제한을 우리가 일반적 계획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일반적 계획 제한은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현재 그 제한받는 그 상태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개별적 계획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 계획 제한은 특정 공익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즉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사업을 위해서 어떤 그 특정 사업을 위해서 지역 또는 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동시에 결합이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개별적 계획 제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로는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하고, 이러한 계획은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황 평가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는 건데,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를 하는 거는 현황 평가주의의 이제 예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계획 제한과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관계 법령으로는 토지보상법과 개별 토지 이용 규제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법상의 제한을 하는, 즉 가하는 이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들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게 제한받은 그 토지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아까 말씀드렸던 이 23조 그리고 협회의 토보침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어떠한 이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형식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시행규칙이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에서 이제 부령인 거죠. 부령이라는 것은 즉 국토교통 부령인데 부령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소위 강학상으로는 이제 법규명령이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면 형식 자체가 법규명령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령의 범주 안에 있는데 즉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종국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즉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은 행정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형식이 법규명령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살펴봤더니 행정규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한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다시 밑에서 말씀드렸지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의 유무가 핵심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 규정마다 다르게 또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법령보충규칙은 지금 말하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법령보충규칙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규명령의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형식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의 내용을 그 형식을 가지고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봤더니 위임명령에 따른 어떠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법령 보충 규칙.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훈령이나 예규나 고시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법규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내용들이 이 내용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요. 반대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형식 자체는 불령인 거예요. 형식 자체는 불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불령은 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걸로 아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행 규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형식은 그렇게 갖췄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현재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 형식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토지보상법 68조 제3항 법이면 법률이죠. 법률에서 그리고 70조 제6항에서 위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위임 입법이다라는 것이고 판례가 23조에 대해서 법적 성격을 규명한 사례는 없어요.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그 규정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이지만 즉 행정규칙으로 봤어요. 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본 거예요. 본질적으로 일종이지만 구체적인 위임과
앞에서 이야기한 구체적인 위임과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보상법 규정들과 결합을 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23조는 68조 제3항과 70조 제6항에 의해서 위임입법이라는 점, 그리고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대외적 구속력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국민 그리고 법원까지도 이 규정에 구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규칙은 내부법으로서 내부에는 효력이 있지만 외부에는 전혀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성격이 파악이 되면 법원에서 이거를 위법성 판단 근거로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보침 같은 경우에 판례를 쭉 보면 대외적 구속력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보침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원이 이게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을 안 한다고요. 법원은 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2조 이하에 있는 그 평가 방식에까지만 구속을 당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직접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토보침의 내용들은 이제 참고는 하겠지만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에서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길게 얘기했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도 그것을 직접적인 근거로 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이 아니라 여기 3항입니다. 예, 3항에 따른 정당보상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법 67조 제2항에 따른 개발, 이익, 손실, 배제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지보상법 70조 제2항에 따른 현황평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텍스트를 이제 읽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고요. 요 표를 보면서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23조 제1항 제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23조 제1항 단서가 있고 23조 제2항이 있습니다. 23조 제1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라라는 거예요. 평가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이게 원칙인 거죠. 이게 원칙이고, 요 원칙은 토지보상법 70조 제2항에 따른 현황평가주의에 따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제한받는 상태 그대로. 근데 만약에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이 토지가 당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집적 목적으로 해서 설정이 됐다. 개별적인 계획 제한이.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거는 너가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공법상 제한을 한 거잖아요. 원래 이 일반적인 계획 제한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70조 제2항 즉 현황평가 원칙, 현황평가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서 원래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당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어떤 계획 제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거죠. 현황평가 원칙에. 마지막 23조 제2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당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변경되기 전에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만약에 변경이 됐는데 그게 나한테 더 침익적이다. 재산권의 뭐 가치의 하락을 가져왔다. 그거를 일반 그 토지 소유자가 추인하라 그러는 것은 그 정당보상 원칙에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변경되기 전에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게 개발 손실 배제의 원칙과 개발 배제 원칙이 이게 양자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개발 손실 배제 원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양자가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요. 제가 먼저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가해진 공법상의 제한이 나한테 침익적인 거예요. 즉 보상액이 감소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정당보상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 이익,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손실 있죠. 그 손실을 배제해서 원래 그 침익적인 상태가 되기 전의 상태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보상하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소분을 이제 반영하지 않는 상태로 상정하여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개발이익 배제 원칙 같은 경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공법상의 제한이 수익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업 시행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가치가 상승이 된 거지, 토지 소유자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은 사업 시행자 또는 국민 전체한테 돌아가야 될 것이지 그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 개발이익 배제 원칙도 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세 가지 원칙이 정당보상의 원칙, 그리고 현황평가 원칙, 그리고 개발 손실 또는 개발 이익 배제 원칙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부분별하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서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유형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하면서 그 토지 이용 제한, 이용 규제와 관련해서 거의 244개의 이제 개별 법령이 있더라고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보면 별표에 보면 244개의 개별 법령이 있어요. 그 개별 법령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아서 요런 표로 이제 매트리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부터 244번까지 이렇게 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우선은 법률 또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의 근거 조항, 이렇게 해서 근거 법령이 있고 몇 조에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근거 조항을 기억이라고 하면, 니은은 뭐냐면 이 지정을 통해서 지역 또는 지구 등이 이제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명칭들을 이렇게 니은으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자, 법률이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행위규제가 규정이 따라옵니다. 아예 이제 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즉 지정하면서 행위 규제를 하기 때문에 행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맥락을 두고 보면
모든 1번부터 244개의 법률 및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은 일반적 계획 제한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더 살펴보면,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역 지구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사업과 연계되어서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본 것이, 만약에 그 법률 및 또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 근거 조항에 따라서 지역 지구 등이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찾아봤고요. 요 공익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그 사업 계획의 근거 조항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취득하는 토지이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보상 평가를 하는 건데, 그 취득하는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수용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취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용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전제로 했을 때, 또는 협의 매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수용 규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취득하는 그 토지의 보상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취득하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거는 뭐 볼 필요도 없죠. 그렇죠? 저희가 보상 평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요 특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용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사업을 해도 수용 규정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를 취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제 배제하고 연계된 그런 수용 조항을 받고요. 자,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을 해서 뭐 실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하잖아요. 지자체가,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승인을 하거나 인가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인허가 의제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허가 의제. 그래서 인허가 의제 규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바뀌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토지의 형질도 그냥 바뀌게 돼요. 그냥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자체에 넘겼더니 거기서 승인을 했다? 그러면 인허가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사업, 그 하나의 공익사업에서 사업계획과 수용과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 징표로 우선은 유형을 매트릭스화 했고요. 요 매트릭스화 한 것들을 토대로 총 5개의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으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이 달성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요 범주, 여기까지 행위규제까지죠. 요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여기까지는 모든 1번부터 244번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그에 따른 그 행위규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계획 제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형은 개별적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사업이 따르는 계획.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것들을 얘기합니다. 요것들.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요거 어떤 그 지역지구 지정과 관련된 계획이 아니라 어떤 그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계획이죠. 이 사업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실시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그 자체는 뭐다? 개별적 계획 제한이다 라는 것이고요.
삼류형도 개별적 계획 제한이에요. 개별적 계획 제한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보면 되는데, 일반적 계획 제한에서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변경되는 경우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까지만 하면은 일반적 계획 제한이라고 그랬죠. 제가 일반적 계획 제한이라고 했는데,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요 40조에 따라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특별구역을 지정한 이유를 보니까 뭐를 하려고 한 거예요? 특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관계는 직접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또는 지구를 지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특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이게 일반적 계획 제한이라 그랬죠. 근데 이때의 요 올림픽 특별구역이라는 이러한 일반적 계획 제한이 다른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된다. 직접 관련성이 도출된다. 그 후에 공익사업과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뭐로 전환하냐면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 유형이 제3유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계획 제한에서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본다?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봐서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엄격하게 다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보면 어떤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을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요 44개. 그래서 요 44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한 요거죠. 3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었죠? 244개의 지역지구 등에서 공익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만 추출한 게 한 44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개별적 계획 제한, 즉 일반적 계획 제한에서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전환된 그런 어떤 판단 기준으로도 우리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다만 지정된 상태, 요 현 상태이고 이 특구 개발 사업이 아직 진행 자체가 안 돼서요. 이 수용 절차로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여기까지는 일반적 계획 제한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 제 4유형은 뭐 3유형하고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이 이제 변경된 경우에요. 앞에 이 내용들은 어떤 공법상의 제한에 가해진 경우라고 보여지면 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계획 제한이냐 아니면은 개별적인 계획 제한이냐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공법상의 제한과는 별개로 당의 공익사업을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경 전의 상태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이 이제 변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철도라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그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용도 지역 하에서 철도역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그 용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용도로 이제 변경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직접 목적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용도 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되기 전의 것으로 하라. 이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의제 규정 등에 의해서 용도 지역 등이 이제 변경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인허가 의제 규정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익사업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자체의 승인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인허가 의제, 즉 법령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구 등이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받기 전의 상태, 즉 제한받기 전의 상태가 아니죠. 요거는 취소하고 제한받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용도 변경하기 전의 상태로 용도 지역 변경,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지역 변경하기 전의 상태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5 유형입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한 판례 분석이 있는데요. 이 복잡한 판례 분석은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5유형은 법원에서 즉 판례를 통해서 5유형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그 자체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유형에 그러면은 어떤 사안들이죠. 사실관계에 따른 그 사안이 이 5유형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또 할 거 아니에요. 5유형 자체는 이제 유형화를 해놨는데 법원과 판례에서 그러면 이 5유형에 해당하냐 안 하냐 요거를 판단할 때 아직 그 제5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아직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뭐냐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 지역 등의 분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예전에 저희가 용도 지역 관련해서 종세분화 했잖아요. 그렇죠? 종세분화 하기 전의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될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려면 아직 종세분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세분화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평가사들이 이거를 어떤 종으로, 그러니까 유형화된 종 중에서 어떤 종류로 해야 될 건지에 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5유형이 이런 문제였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다만 이 5유형 자체를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특수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는 감정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넌센스이기는 해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는 가능한 한 유사한 공법상 제한이 가해진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이제 이것과 기결이 되는 건데, 공법상의 제한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저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 세팅 자체를 유사한 공법상 제한을 가진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공법상의 제한, 뭐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규제가 여기는 7개가 있고 여기는 5개가 있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복되기도 하고. 근데 토지 이용 규제가 예를 들어서 항상 침익적인 건 아니거든요. 토지 이용 규제라는 용어를 썼지만 어떨 때는 수익적이거나 즉 복효적, 즉 수익적, 침익적 다 갖고 있는 성질을 가진 지역 지구 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이런 평가 기준이 부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떤 수치를 개발하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요.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해 가지고 분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규율하고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 기준을 또 다르게 가감, 뭐 보정률을 어떻게 갖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그 평가 기준, 공법상의 제한의 정도,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토지 이용 규제가 4개 있고 얘는 3개 있고,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뭐 몇 프로 이렇게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가장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와 유사한 공법상 제한을 가진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격차는 개별 요인에서 그 경우에 따른 지역 요인에도 있습니다. 행정적 조건이 있잖아요. 행정적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밖의 요인에서 선례를 적용할 때도 가장 비슷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선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위에 거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했지만, 이 평가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알겠습니다만, 이 평가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논문들도 있어요.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 또는 잘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비교 표준지를 어떤 걸 설정함에 따라 해서 상황 자체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본적인 출발과 맥락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상적인 논의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의 이제 격차는 개별 요인에서의 행정적 조건을 통해서 이제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밖의 요인에서도 선례를 사용할 때 공포상 제한을 받는 토지와 가장 유사한 공포상 제한을 받는 그 토지로 해서 토지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좀 강조하진 않았는데, 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강조가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하고 변경되기 전의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에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앞에 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3조 제1항 2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이 아니라 단서로 되어 있는 2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가 어떤 그 공익사업의 직접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문 규정이. 그래서 1항의 이제 2문 또는 이제 그 단서 규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를 해라. 없는 상태로 평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선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용도 변경이 어떤 직접 목적을 공익사업의 직접 목적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되기 전에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의 방식을 표현 자체를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거의 동일한 의미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이게 더 큰, 전자의 개념이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 여지가 있고, 이러한 확대 해석 여지에 따라서 제5유형 있죠. 제5유형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5유형과 관련된 내용들은, 관련 쟁점들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이제 판례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있는 정도의 쟁점 사항을 이제 정리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고서를 직접 보시고 궁금하면 제5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많이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관해서 어떻게 그 보상 실무에서 또는 보상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유형화해야 되고
일반적인 계획 제한인지 개별적인 계획 제한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어떤 유형화를 좀 기본적으로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유형화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 놓고 당의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인데 어떠한 평가 방식을 필요로 하는가와 관련해서도 이 시사점과 그리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보고서를 직접 보시고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이제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